자, 오늘 그러면 룩아웃티처럼 아주 향기로운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PIC 괌 가보셨습니까? PIC 뭐 괌 이런 데 말씀이신가요? 네. 리조트요? 그렇죠. 아, 예.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습니까? 네. 한번 가족들의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엄청 자유여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아, 제 스스로 이제 계획을 짜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프탑 테마로 예, 홍콩에 가면 무조건 루프탑만 아하. 그리고 호텔에 애프터눈티 뭐 이런 테마로 쫙 네네네. 간다든지 뭐 그렇게. 그렇게 가셨군요. 네,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한번 PIC 괌 한번 가보십시오. 예, 이번에는 저희 그 식구들 둘째를 네. 통해서 이제 호주를 이제 이번에 보낼 생각입니다. 고집 그만 피우시고 PIC 괌 한번 가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 제가 이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도 광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가준다고 말만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네, 네. PIC 괌 가족분들과 아주 평안한 재밌는 익사이팅한 재미가 가득한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은행권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다는 안도감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세 출발하면서 기관 외국인들은 양시장 갭 상승에 따른 현물 매도 출발을 했고요. 선물은 매수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춤하던 시장이 다시 기관 양시장 현물 매수로 전환 들어오면서 견조한 상승세가 됐고요. 단기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OLED, 철강, 조선, 화학, 금융, 자동차 이런 섹터들로 순환매 수급이 들어왔고요. 비금속 광물이나 통신업, 전기가스업 등 경기 방어주는 약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과 유럽 은행권 위기 진정 조짐에 경기 민감주 중심의 반등이 오늘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도이치방크 CDS 프리미엄도 안정화되었고 미국의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프로그램인 BTFP 확장 방안을 통한 사태 진정 의지를 시사했다는 점도 시장에 안정을 좀 주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서 금융 등으로 빠른 순환매 수급이 진행됐고요. 2차 전지 약세에도 불구하고 종목 상승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없던 분들이 오늘 조금 위로를 받으셨겠군요. 그렇죠. 당연 다른 쪽에서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뭐 지수는 올라가도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그룹이 급등해 버리면 지수는 올라가도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기 그렇겠죠. 때문에 체감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수급이 풀리면서 다른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2차 전지 빅3 비중이 전체 코스닥 시총의 11% 수준이니까요. 2차 전지가 만약에 강세로 이루어지면 자금 쏠림도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2차 전지 거래 대금 분산이 다른 시장 업종에 다소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후 들어가면서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아마 장중에 3% 이상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코스피도 연동된 움직임이 전개됐고 장중에 오전 고점을 상회하면서 오후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렌드 포스에서 전일 반도체 D램 바닥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 자료가 나왔던 것도 하이닉스 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들은 운송 장비와 금융업종 매수했고 기관은 전기전자, 화학, 운수 장비 등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게임이나 엔터주 매수, 기관은 반도체, 게임, 일반 전기전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보이는 게 전기전자 쪽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달러 약세 영향에 1290원대로 하락세를 보였고 업종별로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중심으로 철강 금속이 괜찮았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그 다음에 TCC 스틸 등의 강판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TCC 스틸은 2차 전지 관련주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산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기계업종 내에서 LIG 넥스원 강세가 또렷했고 운주 창고는 페노션이나 HMM 등의 해운주가 강세 보였고 운주 장비는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 등 방산주와 그리고 조선주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업종별로 음식료, 담배, 통신 장비, 오락문화 강세가 보였고요. 유통, 제약,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해따에서는 JYP라든지 SM 등의 엔터테인먼트 주가 강세인 반면 에코프로 BM과 LNF 등과 관련된 2차 전지 소재주가 부진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소재주가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뭐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야스 상한가 같습니다. 네. 자, 3월 LCD TV 패널 가격이 전월 대비 13에서 12% 상승하면서 야스가 디스플레이예요? 이대주주가 LG 디스플레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하는 코트에 회사인지.
예.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고 제가 투자를 했었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이 혹시 있을지 궁금을 합니다. 아무튼 그 TV와 TV 패널의 재고 조정이 끝났고 IT 패널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PC 수요 약세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디스플레이 패널의 감산 결과로 최근에 이제 다소 조금은 가격도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노트북이나 모니터용 LCD 패널 출하량도 1, 2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3%와 36%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하반기 세트 판매 준비를 위해서 패널 구매의 필요성이 커진 고객사들과 가격 협상에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 한국투자증권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TV 패널 판가 추이인데요. 작년 연말부터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1월 정도 들어서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43인치, 50인치, 55, 65인치 대부분 다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패널에 대한 부분들이 재고량이 다소 낮아지면서 가격 협상의 판가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 원 정도의 뭐 차입금이 뭐 발생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용도는 OLED 관련된 사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운영 자금 확보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OLED 관련된 이슈가 또 이제 긍정적인 뉴스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OLED 관련된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8.7세대 관련된 2분기부터 대규모 투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OLED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양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도 뭐 LG 같은 경우는 뭐 차량용 2세대 텐덤 OLED 관련된 차별화 기술 관련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관련된 경쟁력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소닉 시스템이라든지 야스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에 올라갔고 이녹스 첨단 소재, 뭐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록스, 뭐 영우 DSP, 코세스 등의 강세가 보였고 오히려 LG전자는 LG 디스플레이의 이렇게 1조 원 정도 차입금을 빌려주면서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뭐 수요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TV 패널, 그 다음에 TV 세트, 그래서 TV 패널과 TV 관련된 세트가 차이점 보이는데요. 패널 관련된 부분들이 쭉쭉 빠지면서 아마 그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아직은 조금 약한 편이긴 하지만은 패널 재고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곳까지 점점점 빠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IT 패널 출하량 급감입니다. 선제적인 생산량 조정을 하면서 업황 개선이 가시화될 때는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상당히 마이너스권까지 TV 패널 량이 상당히 TV, 모니터, 노트북 전부 다 마이너스 출하량이 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막판에 살짝 고개는 드는 것 같네요. 살짝.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네. 이제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출하량이 이제 새롭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하량이 계속 마이너스권으로 돼 있다가 네. 고개를 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재고에 대한 바닥권 이후에 이제 출하를 늘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LG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OLED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적자폭이 있었죠. LCD도 지금 2022년도 보면은 LCD도 약간 옅은 파란색 그리고 좀 진한 파란색이 OLED 영업이익인데 2022년도에는 양쪽 다 거의 다 적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23년도 봤을 때는 OLED 쪽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LCD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LCD 쪽은 비중이 계속 좀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LCD 쪽 비중을 빠지고 OLED 쪽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영업이익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이런 한국투자증권의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니케이 아시아판 그 해외 쪽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JOLED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사가 하나가 파산 신청이 된 거죠.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들도 국내 OLED 관련 쪽은 긍정적인 굉장히 좀 좋은 뉴스로 이야기된 것 같고요. JOLED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총 부채가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330억 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의 일부가 재팬 디스플레이에 인수될 전망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경쟁자가 이렇게 파산 신청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OLED 관련해서 최근에 업황 기대감이 상당히 좀 불어왔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PCB 기판 요쪽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까? 예, 역시 좀 2차 전지가 쉬다 보니까 IT 쪽으로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 보고에서도 국내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PCB 업체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습니다만 대신증권이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국내 PCB 9개 업체 삼성전기, LG노텍,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인터플렉스, TLB
BH,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9개 회사 관련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약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는 있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세가 될 거라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 신모델 출시,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되고 있고 하반기에 당연히 이제 DDR5 본격 출시 때문에 일부 PC 교체 수요도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메모리 업체의 출하량 증가 그리고 PC 수요 교체에 관련된 반도체 패키지 여팡이 2분기부터 개선세 들어와서 3분기부터는 회복 국면을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오늘 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대신증권 자료에서 발췌해 왔는데요. 관련된 삼성전기 관련해서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증감률 전망인데 지금 2023년 관련해서는 1분기가 작년 말보다는 다소 좀 회복이 되면서 점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는 쪽은 영업이익 YY 증감률인데 역시 이제 증감률이 2023년 1분기부터 다소 좀 슬로우하지만 시작이 되면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MLCC입니다. MLCC 월별 ASP 평균 판매 단가와 증가율인데 역시 증감률이 MOM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아주 촘촘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MLCC 관련된 평균 판매 단가 ASP거든요. 이게 보면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MLCC 관련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여서 삼성전기도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인 서키트라든지 그다음에 현우산업, 이수페타시스, 뭐 BH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는데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제 자체 브랜드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부분대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으로 이제 현우산업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현우가 뭐 저 애플카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게 아직은 뭐 계약을 따냈다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BH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한 9%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가치 투자 클럽 플랫폼에서 제가 따온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좀 띄워주시면은 BH 공매도 잔고 추이와 주가 추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 실선이 공매도 잔고 추이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주가 추이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3월 31일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결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코스피 이전이 결의되고 코스피 쪽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공매도 대상 종목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매도를 없애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환경이기 때문에 BH가 오늘 뭐 물론 IT 섹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9% 정도 올라가면서 뭐 이런 환경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도 오늘 좀 올랐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특징은 경기 민감 업종이 상당히 올랐다. 철강이나 화학, 조선, 해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선업계에 따르면은 한국 대형조선 5개사가 올해 수주 목표 322억 1,700만 달러 중에 29%에 달하는 93억 4,200만 달러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의 조선 부분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계열 3사가 65억 8천만 달러 수주하면서 사실은 뭐 목표치의 42%나 달성했고요. 삼성중공업도 연간 수주 목표치의 21%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부장님 회사에서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조선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는 리포트를 오늘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에 비해서 낮은 주가 그리고 낮아진 공급과 경쟁 강도 여전히 높은 점유율과 주력 선종의 긍정적인 수주 전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투자증권 상당히 좀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를 냈는데요. 우선 뭐 표부터 먼저 보여주시죠. 그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표인데요. 조선 3사에 대한 합산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조선 3사의 합산 신규 수주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회색으로 보이는 쪽이 조선 3사의 합산 신규 수주입니다. 끝쪽으로 보시면은 신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음영 부분들이. 네.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조선 3사 합산 시가총액인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수주 관련된 모습이 급격하게 올라간 모습이 2021년 이후에 보이고 있는데 이 관련된 시가총액은 별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20년 이후에 불일치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합산 수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올라야 되는 환경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도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전 세계 조선소 순인데요. 2008년도 이후부터 보시면은 지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쭉
조선소 관련된 부분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이 다소 조금은 완화된다? 누그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어서 조선소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경쟁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전 세계 인도량 및 조선소 한 곳당 인도량인데 전 세계 인도량은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뭐 아주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18년, 20년, 22년 보시면 비슷하게 네네네.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소 수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한 개 조선소 한 곳당 인도량이 2020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조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이제 버텼던 살아남았던 조선사들은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다가 지난밤에 국제유가가 크루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출 중단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WTI가 5% 정도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도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랑 조선은 굉장히 민감하게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럼요.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상관관계가. 예, 그리고 조선뿐만 아니라 산업재 전반적으로 네네.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산업재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 보시면은 거의 70불에 깨지면서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산업재 부분이 약했는데 어제 5.1% 오르고 다우지수도 어제 강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우리나라도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조금 뭐랄까요 이게 수요가 많아서 기름 수요가 많아서 이제 기름값이 비싸져서 조선 잘 된다 이건 이제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생겨서 뭐 기름값이 비싸졌다 이래서도 조선은 좋아지는 모양. 아니 그렇진 않아요? 경기 사이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값 자체를? 예, 기름값 자체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조선주도 이제 조선주뿐만 아니라 산업재도 네. 경기 사이클이 좋다고 봐서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업종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지금 본행제 업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카본이 오늘도 꽤 올랐고 뭐 동성화이텍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LNG 선박의 본행제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조선업종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오늘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LNG 시선 신조 시장에 그러니까 이 LNG 그 관련된 신조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별로 사실 뛰어들지 못했었습니다. 기술력이 한국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데요. 이 LNG 신조 시장에 그 중국 조선사들이 지금 마크 3를 앞세워서 신규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리포팅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조선 4사, 양지장, 그다음에 대련, 강남, CMHI 이런 조선 4사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중국의 조선 4개사가 새롭게 이제 LNG 신조 시장에 뛰어들면서 아마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도 오늘 리포팅을 했고요. 실제 이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한국카본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리포팅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대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양사가 합쳐서 약 50척 정도의 물량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돼서 중국 쪽에서 새로운 뭐 조선 4사 중국 쪽에 조선 4개사가 막 발주를 또 해버리면은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중국이 자체적으로 본행제를 국산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국산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아직은 중국 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라면 이제 한국의 본행제 업체로 결국은 이제 뭔가 매출이라든지 오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기본 때문에 아마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본행제 비중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한국카본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검은색 실선으로 보이는 게 한국카본의 본행제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익선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5% 가까이까지 2022년 정도에 빠졌다가 23년 이후로는 거의 10% 중후반 정도의 OPM 마진율까지 올라가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개선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본행제 쪽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본행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게 쉽게 만들기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갖고 중국 업체들도 어쨌든 뭐 LNG 선박 자체가 이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본행제 쪽을 시도하려는 회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다 잘 못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꽤 LNG 본행제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좀 있는 걸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중국 조선 4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사가 네. LNG 관련된 이 조선 신조 시장에 정말 들어올 수 있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뭐 소재 본행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 경쟁이 또 LNG 선 관련해서 많아질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긴 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선 그리고 본행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섹터는 어디 가면 좋을까요? 네, 방산과 우주 산업 관련된 뭐 이야기입니다. 방산. 결국 이제 방산 업종들은 또 우주 산업 같이 이제 약간 맞물려 있는 종목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방산도 하면서 우주 산업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늘 또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상태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의 국방비 강화 기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더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신규 무기 수요와 전쟁 지원 때문에 소모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방산업체 해외 수주라든지 기수주 기반의 실적 성장도 사실은 올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굉장히 수주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게 이제 매출단으로 이제 숫자가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우주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이렇게 가고 있다.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가는데 결국은 이게 국가 중심으로 해서 뭐 나사라든지 이렇게 국가 중심의 어떤 그런 개발에서 사실 민간 기업으로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새로운 시대가 좀 열린다 볼 수 있겠죠. 발사차라든지 위성 제조 시장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어서 양이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다고 또 보입니다. 사실 뭐 거의 이제 글로벌 갑부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이 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간 주도의 발사체 운용이라든지 발사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사실은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25년 사이에 위성 제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28년도부터는 발사체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이제 리포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첫 번째 표를 먼저 보여주시면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자료입니다. 이 왼쪽을 보시면은 12년에서 16년 그리고 17년에서 21년 사이에 주요국 무기 수출 점유율인데 이 왼쪽 쪽에 보시면 파란색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들이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무기 수출 점유율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 기준으로 점유율이 쭉 나와 있고 위쪽에 약간 옅은 파란색이 2012년부터 16년 사이의 점유율이거든요. 그럼 이제 최근에 점유율이 높은 순서로 나와 있는데 미국은 점유율이 어쨌든 상당히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랑스도 좀 점유율이 기존보다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 독일은 기존의 점유율보다 빠지고 있고 이탈리아가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은 한국이 거의 존재감이 없다가 확 올라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짙은 파란색 막대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옅은 파란색 부분이 이제 기존의 점유율인데 한국이 아주 미미했죠, 점유율이. 근데 지금 중간 순위 정도까지 이 표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국이 주요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에서 상당히 많이 약진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쪽에 보시면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그 삼각형이 위로 올라온 부분들은 기존의 점유율보다 점유율이 상승한 나라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이는 그 삼각형 부분들은 기존 점유율보다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주요국 무기 수출 증감률인데요. 역시 그 증감률이 아마 튀르키예나 그다음에 프랑스 쪽이 좀 증가했고 미국도 좀 증가를 했지만 한국이 유달리 많이 증가를 했게 보이시죠? 증감률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21년까지라 그렇지 아마 22년, 23년 최근 것까지 넣었으면 이보다 훨씬 아마 많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그게 뭐냐면 이제 기저 효과가 있어갖고 네.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네. 거의 이제 30억 불에서 20억 불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21년도에 70억 불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는 작년도 계획 엄청 했잖아요. 160억 불이니까 170억 불로 네, 늘어났기 네, 네. 때문에 이런 다른 다른 국가들은 조금 기저 효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 점프업하면서 그런 기저 효과가 있어서 저게 이제 확률로 보면 저걸로 보면 데이터로 보면 177%로 증가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 5년마다 스톡홀러 연구소에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 한 4월 달쯤 되면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그렇게 발표가 되는데 내년도는 더 증가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점유율로 보면은 8위 정도 겠고 내년도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6위 정도 네, 올라갈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만 하나 더 보고 넘어가시죠. 네. 그 국내 한국의 정부 우주개발 예산 추이 전망인데 보시면은 2022년 이후에 5년간 연평균 14% 증가.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10위권 진입까지 정부 우주개발 예산이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게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다음에 27년 예상치가 오른쪽 표가 나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보고 있으면 막대 그래프가 엄청나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이제 중간에 5년... 예, 3, 4, 5, 네. 6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간 연평균 14% 증가를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평균 27년도까지는 아마 연평균 14% 정도 증가를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30년대까지는 글로벌 10위권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이제 우리 우주개발 국방 항공 쪽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북한에 관련된 뭐 전술 핵탄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긴장감을 주는 모습이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풍력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2025년까지 업사이클 전망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2025년까지 업사이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진을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풍력 산업 3년 사이클 주기로 이제 이야기가 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18년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이제 3년 단위로 이렇게 풍력 산업이 사이클이 있었다고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회색 막대 그래프가 수요 충분히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수요가 이제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도 수요 충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3개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아마 2023년도부터 이렇게 증분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 네. 여기에 따라서 25년까지 풍력 산업에 대한 업사이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의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효과가 당연히 방영된 시기가 맞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풍력 프로젝트 재개로 인한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이후에 유럽 쪽의 풍력이 다소 조금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23년도 증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리파워 EU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 쪽의 풍력이 확 증가되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풍력 프로젝트 재개로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 전망되고 있다는 표를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시아 풍력 시장 관련해서 한국을 거점으로 한국의 풍력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베스타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렇게 보는데요. 다만 최근에 풍력 관련된 주식이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1분기로 봤을 때 베스타스 관련된 그 그러니까 계약 관련된 발주를 계약을 한 부분들이 다소 좀 슬로우한다는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베스타스가 1분기에 별로 이렇게 계약과 관련된 수주가 잔고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약간 주춤한 그런 자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풍력 관련된 주가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봐야지 뭐 단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베스타스가 지금 1분기 때 수주를 많이 못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한 모습, 장기로 봐서는 조금은 업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고로 보면은 네. 이번 주에 음. 그 미국 재무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법안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풍력과 관련해서도 네. 이제 세부 법안이 나와서 그게 발표되고 나서부터 이제 4월 내지 5월달에 풍력 관련 수주가 많이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타스나 GE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월달에 컨퍼런스 콜에서 네. 이제 그게 발표가 된 이후부터 수주가 많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또 CEO가 밝혔듯이 근데 이번 주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아까 그 표에서 보시면은 2025년에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육상 풍력보다도 해상 풍력이 2025년부터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풍력 설치량을 보시면은 100기가와트 정도 됐는데 네. 그 중에 해상 풍력이 8기가와트만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정도까지 성장하는 거는 해상 풍력이 많이 성장할 거라 보고 있어서 그게 요인이 뭐냐면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 부는 곳이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근데 해상 풍력은 조금만 나가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네. 미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상 풍력 주력으로 이제 앞으로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발주가 되면 약간 그 프로젝트 관련된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뭐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개런티를 해주는 부분들이 태양광 쪽만 아마 그게 적용이 됐고 풍력은 그렇게 개런티를 별로 안 해줬던 아마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뭐 5년에서 뭐 이상.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뭐 금리가 갑자기 막 떠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조달을 자제를 못하고 이러면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어그러진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풍력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거를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쪽도 어느 정도 장기 프로젝트에 관련된 뭐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보완을 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그럼 풍력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뭔가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보완이 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장기로 보시면은 어쨌든 산업은 조금 성장하는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풍력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음반 엔터 이쪽이 또 괜찮았습니까? 네, 뭐 SM 엔터 같은 경우도 좀 빠지다가 오늘 반등이 일단 좀 나왔다. 어느 정도 네. 이제 뭐 관련된 뭐 공개 매수 관련된 부분들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빠지기도 했고 또 약간 카카오가 또 어떻게 이제 SM과 상호 이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시너지 관련된 이슈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따르면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의 국무원 문화관광부가 20일부터 외국의 영업성 공연 신청 접수를 재개하면서 엔터 업계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공연 관련된 오프라인 공연은 한국 공연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공연을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국내 엔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은 이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연 진행까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상반기는 당연히 이제 중국 내의 아티스트 중심으로 공연장 대관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뭐 주골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 내 오프라인 콘서트 1호가 주골륜이라는 그 가수인데 이 중국 아티스트 공연장 대관이 대부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해외 쪽 그 아티스트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 본토 공연이 재개되더라도 이제 한국의 아티스트가 하반기에 될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연 초기에는 중국 아티스트 공연에 아마 잘하면 게스트로 참석을 하거나 한국 그 아티스트가 아니면은 단독 콘서트가 아닌 중국 아티스트와의 합동 공연 형식으로 좀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KB증권은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네. 또한 중국인 멤버가 소속된 아티스트의 공연이 좀 빠르게 진행될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KB증권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중국 국적 아티스트가 있는 그 회사들이죠. 그래서 하이브의 세븐틴 쪽에 이제 중국 국적이 있고요. JYP 같은 경우는 뭐 보이스토리라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도 NCT 쪽에 있고 또 에스파 같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도 펜타곤이나 여자 아이들 쪽에 이 중국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멤버들이 끼어 있는 이런 그룹들이 아마 조금 열릴 가능성이 조금 먼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웨이보 구독자 기준의 상위 아티스트인데 역시나 한국을 조금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 컨텐츠 관련된 그리고 한국 음원에 관련된 인기는 더욱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웨이보 구독자 수 상위 아티스트 보면은 아마 그룹으로 본다면은 뭐 빅뱅이나 BTS, 블랙핑크, 엑소 이런 순서대로 아티스트 관련된 팔로워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단일 멤버로 본다면은 역시 지드래곤, 리사, 우기, 지수 이런 순서로 쭉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보 발매가 아마 거의 임박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엔터, 음원 관련된 쪽이 오늘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셀트리온 제약 포함해서 하여튼 제약바이오주는 오늘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분위기가- 상제가 네. 많이 빠졌고요. 네. 오늘 아마
주총이 있었나요? 뭐 그런 관련이 있었는데 예. 주총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주총 내용은 오늘 별로 안 알려졌거든요. 네. 뭐 3사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잠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뭐 주총 내용 중에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외부로 알려진 어떤 다른 뭐 특별한 악재가 뉴스화됐거나 뭐 그런 거는 저도 찾아봤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주총 내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네. 창구를 보니까 JP 모간 창구로 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모습을 장중에 제가 잠깐 아,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JP 모간 창구입니다. 그게 외국인인지 네. 창구를 통한 다른 수급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빠지길래 그렇지 않던데 저도 이제 저희 그 사무실에서 영업부에서 상당히 좀 왜 빠지지 이렇게 저희도 쳐다봤는데 따로 이렇게 좀 서칭을 해봐도 특별하게 외부로 나온 기사로서는 뭐 악재로 나온 건 없었고요. 여러 가지 뭐 3사 합병, 셀트리온 그룹의 3사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됐다고 이야기는 드는데 따로 특별하게 체크된 건 없지만 만약에 그게 대한 코멘트가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오겠죠. 아마 커버리지를 하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아마 코멘트를 하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그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뉴스들은 아마 그 주총 관련 뉴스는 아닌 것 같고 기타 다른 뉴스들이 많이 좀 있기는 한데 관심들은 많으신데 이제 종토방 같은 데가 좀 난리가 좀 난 것 같고요. 여러 얘기들이 있으나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네, 저도 현장에 뭐 가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공식적인 어떤 뭐 발표가 나오거나 리서치 자료가 나오면 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역시 이제 로봇 관련주는 여전히 뭐 지속입니다. 뭐 2차 전지도 괜찮았지만은 대부분 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가 이번에는 로봇 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불리는데 물리적 세계와 연결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고요. 노르웨이 기반의 로봇 회사 원엑스는 지난 23일 날 시리즈 A2 투자를 마무리했고요. 이번 투자 라운드는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픈 AI가 로봇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결국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영향력을 물리적인 부분으로 좀 넓혀가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된 부분들이 로봇과 드론 기술의 여러 가지 등에 업고 같이 가는 쪽으로 볼 수 있겠고 현실 세계로 점차 확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뭐 영역은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LG전자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로봇인 LG 클로이 서브봇 신제품 출시가 막바지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더 하나 나왔는데요. LG전자가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에 LG 클로이 서브봇 세대 모델명 LDLTR30 이 관련된 부분에서 전파 인증, 적합성 평가, 적합 등록을 마쳤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세대를 출시한 지 약 2년 만에 신제품이 3세대는 이르면 4달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서브봇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식당에 많이 있는 거죠? 서브봇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식당이라든지 뭐 호텔 같은 경우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LG 쪽에서 투자를 했던 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고요. 딥노이드라든지 신성델타테크 이런 종목들도 테마주로서 상승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브봇 같은 로봇은 앞으로도 어쨌든 인건비 비싸지고 하게 되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좀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겠죠? 예. 예. 그런데 그 약간 가격 측면하고 네. 그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네네. 그러니까 조금 물류 로봇이라든지 저기 수량이 많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물류 창고나 이런 데는 네네. 엄청나게 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거기를 이제 이렇게 물류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쪽은 상당히 좀 가시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호텔 같은 데 가더라도 이렇게 뭐 실내 뭐 룸서비스를 시키거나 이러면 그런 서브봇이 와가지고 다 갖다 주고 그런 경우들이 참 있다고 꽤 하더라고요.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식당은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막 명동에 무슨 호텔 가보면 있습니다. 그 서브봇이 와서 이렇게 음식 날라다 주는 거. 예, 예. 네. 그런 거는 손님 입장에서도 더 편하고 네. 괜히 잘못 오셨는데 또 아는 분 만나고 이러면 또 곤란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수건 갖다 달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어색할 때가 있죠. 네. 수건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와갖고 쓱 네, 넣어주면 네, 좀 네. 어색한데 서브옷이 갖다 주면은 그럼 괜찮죠. 로봇은 근데 참 다 이렇게 촬영하면서 다니는 거 아닌가? 그죠? 뭐 그저 무슨 블랙박스처럼 다 촬영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사생활인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뭐 거리낄 게 없다면 뭐 상관없죠. 아니 이제 뭘 가리고 싶은데 가릴 게 없는 게 문제겠죠. 거리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자, 그리고 게임주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나이트 크로우라는 그 게임이 출시 예정으로 있는데 사전 예약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발표가 되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지금 뭐 MMORPG 게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먼저 있다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미르 M의 동시 접속자 수가 22만 명을 총괄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10만 명 돌파 이렇게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22만 명 동접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미르 M 출시 이후에 미르 4 역시 전반적인 수치 반등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위믹스 플레이 이용자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은 트래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뭐 장영욱 대표가 뭐 3월 급여를 가지고 또 자사의 그 가상 자산 위믹스를 또 일부 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시장에 이제 신뢰를 좀 주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관련된 M&A 관련된 이슈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쪽이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기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정유주가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 네, 뭐 그렇죠. 뭐 S-오일이라든지 뭐 GS 이런 종목들 등이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크 크루드 자치 정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유가 상승세가 어제 5% 정도 올라왔는데, 이라크가 크루드 자치 정부 관련된 석유 수출과 관련된 국제 소송에서 튀르키예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중재 재판소의 판결로 크루드는 튀르키예에 원유를 수출하려면은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수출이 중단된 규모가 하루 약 45만 배럴 정도 가량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글로벌 원유 공급량의 0.5% 정도 수준이니까 아주 뭐 크리티컬 정도였던 그런 물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가가 이제 반등을 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은행권 위기가 다소 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기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안정을 찾다 보니까 유가가 반등세를 준 거죠. 그래서 뭐 GS나 S-오일,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극동휴화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게 올라왔는데, 유전투자증권에서 오늘 그 유가 관련된 4월 유가 전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공급량 34만 배럴 때문에 공급 우위의 시장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국제 유가가 1분기를 저점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 비축률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업 재고를 이미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렸던 기준의 67달러에서 72달러까지 기준으로 전략 비축률 다시 산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방이 좀 지지가 될 거다 봅니다. 물론 전략 비축률 매입은 생각보다 좀 늦게 할 거라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뭐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략 비축률을 급하게 사지 않을 거라고 다시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가 되겠지만 전략 비축률 바로 사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분기 평년보다 높았던 기온 때문에 수요가 조금 위축되긴 했지만 2분기부터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관련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투자증권의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OECD의 상업용 원유 재고인데요. 이게 왼쪽 쪽에 파랗게 보이는 시작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아주 작게. 중간쯤에 예. 중간쯤에 파랗게 약간 이렇게 선이 좀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2023년에 현재 1, 2월 달까지의 그 상업용 원유 재고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래로는 이제 그 밴드고요. 그다음에 점선 같은 경우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2018년도부터 22년 사이에 OECD의 상업용 원유 재고의 점선이 평균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지, 그러니까 회색 이 부분은 상하에 뭐 아주 높았던 시기, 낮았던 시기의 렌즈를 말하는 거고, 2023년도 부분이 왼쪽에 중간쯤에 조금 이렇게 실선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1, 2월 달에 평균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22년이 굉장히 재고가 낮은 상황이었군요.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22년도가 저 짙은 파란색이 맨 밑에 깔고 있는 게 저거 아닌가 싶은데.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밑에 깔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23년도 보시면은 옅은 파란색이 이제 중간쯤에 살짝 실선이 좀 보이죠. 1호가 2월까지 실선이 그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평균치 보토는 최근에 재고 5년치 평균치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재고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수요 초과 시장으로 전망된다. 이게 뭐냐면은 공급과 소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표시인데요. 이 약간 수요 초과 쪽으로 약간 올라온 부분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 원유 재고는 5년치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수요가 공급을 조금 초과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그런 시점을 표시로 이제 도식화해 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전략 비축유 관련된 부분도 어쨌든 살 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하방이 조금은 좀 제한된다. 그래서 아마 외국 쪽에서는 아마 유가 부분을 WTI 기준으로 한 $60 정도 수준 정도가 아마 좀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부터는 많이 빠질 뭐 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이럴 땐 뭐 약간 유가 위쪽으로 갈 거에 좀 베팅하는 그런 투자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이제 리스크 온 쪽으로, 그러니까 네. 금융 리스크가 완화된다고 그래서 리스크 온 쪽으로 가면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국제 유가도 올랐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제 금융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쪽으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네. 시장으로 본다면은 유가는 최근에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정유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정유주는 많이 안 빠지고 네, 미국 시장에서는. 근데 원유가는 빠졌는데 그렇죠. 그 원유가 빠지는 만큼 정유주가 안 빠져가지고 네. 계속 기다렸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SBB 사태 터지면서 정유주가 푹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유가 관련된 배팅을 뭐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안 남아 있다고 보고 좀 이렇게 정유주나 이런 그 에너지 관련된 주를 좀 이렇게 살려는 분들이 꽤 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렇게 기관들이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요즘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은행주 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뭐 27일 성명서를 내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기반을 둔 퍼스트 시티즌스가 SBB 모든 자산과 예금을 인수하겠다 합의했다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하나 고비를 좀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연방 당국이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BTFP라고 알려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이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 시티즌스 같은 경우는 53.74%나 급등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11.8%, 키코프도 5.3% 이렇게 여타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대형 은행 시티그룹도 3.87,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97 정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은행들의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은행도 다소 조금 리바운딩이 조금 나오는 국면인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직 남아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상업용 그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이제 CRE라고 하는 부분인데, Commercial Real Estate Fund 이 부분에서 네. 약간 좀 노출도가 많은 쪽이 결국은 이제 미국 쪽도 지역 은행들의 노출도가 한 60-7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다소 좀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게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이 부분을 뭐 뭔가 롤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조달 금리가 상당히 많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들의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건 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약간 파열음이 좀 아직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에서 연준 대출을 상당히 많이 끌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1, 2주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끌어왔던 대출을 다시 갚는 모습도 보여서 시스템 리스크는 아닌가 보다 하기 때문에 좀 안정세를 찾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은 경계를 하고 있고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아직은 평가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김영렬 센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2분기 접어들어도 아직은 네. 좀 여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섹터들 별로 오늘 좀 올랐던 혹은 뭐 좀 관심이 많았던 그런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혹시 우리 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관심이 좀 더 갔던 섹터가 있었거나 아니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유가가 오르고 유가.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또 반등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업재 쪽이 약간 이제 변곡점을 뭐 오늘 하루만 오르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부터 이제 계속 오르면서 변곡점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저도 뭐 산업재 쪽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좀 의미가 있었던 하루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 우리 방산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뭐 분위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또 우리 말고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수주 잔고가 많이 쌓였기 예. 때문에 또 실적 같은 경우도 괜찮을 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소 게임 같아요. 2차 전지로 쏠리느냐. 2차 전지에서 약간 뭐 시장이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같은 것들 좀 완화가 되면 네. 또 그쪽에서 만약에 나오는 수급은 결국은 또 경기 민감주로 가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또 갑자기 뭐 어떤 뭐 모멘텀이 생겨버리면 또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근의 모습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급등을 하고 지수는 올라가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뭐 그런 시장이 또 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요 정도로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정리해봤고요. 매일매일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